8년간 며느리와 아들의 무급 가사도우미로 살았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들의 첫 질문은 제 건강이 아닌 수술비는 있으세요? 였습니다. 구르기의 첫 질문은 제 건강이 아닌 수술비는 있으세요? 8년의 희생 끝에 돌아온 이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은희, 올해 65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의 전부를 바쳐 이룬 것들이 어떻게 먼지처럼 흩어졌고 또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쩌면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의 푸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던 전쟁의 서막이었어요. 경기도의 흔한 아파트 단지, 제가 사는 곳이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늦가을 풍경이 유독 스산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일어나자마자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로 나갔죠. 밤새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이 희미한 새벽빛 아래발에 채였어요. 집 안가득 아이의 흔적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른해하고도 닷새를 꼬박 식당 주방에서 남의 집을 닦으며 보냈어요. 그렇게 피땀으로 얻어낸 내 이름 석자가 밝힌 이 집이 언제부턴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 일이에요. 주방으로 갓살을 씻었어요. 아들 지훈이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며느리 서연이는 매운 걸 못 먹으니 늘 국은 2가지를 끓여야 했죠.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이 집의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한때는 이 소리가 참 정겹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저 고된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7시가 넘어 아들 내외가 각자의 방에서 나왔어요. 지훈이는 나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뉴스만 들여다보고 서연이는 화장대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죠. 제가 차린 아침상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얘들아 아침 먹어라 하고 불러야 마지못해 식탁에 와서 앉았죠. 한때는 참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아빠가 되면서 제 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애써 외면하는 방관자. 어쩌면 그게 제 아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겉으로는 참 상냥해요. 싹싹하고 애교도 많죠.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땐 저도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훈 씨는 어머니가 해주신 밥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이 말 한마디로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 둘이 버는 걸로는 저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곧 생활비는 어머니 연금으로 해결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고요. 아들 내외가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손주 밥을 챙겨 먹였어요. 녀석이 밥투정을 할 때면 어르고 달래느라 진이 다 빠졌죠. 모두가 떠나고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은 그릇들을 보며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제 식사는 늘 그들이 먹고 남은 찬밥과 식은 국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일 아침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어요. 이 집의 유일한 위안은 제 손주, 그 아이의 웃음소리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는 동시에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바로 황혼 육아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으니까요. 제가 잠을 자는 곳은 안방도 작은 방도 아닌 창고로 쓰던 작은 옷방이에요. 한때는 남편과 함께 쓰던 햇살이 가장 잘 들던 안방은 이제 손주 차지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짐이 늘자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민준이 물건 때문에 방이 너무 좁아서요. 괜찮으시다면 그 말에 저는 군말 없이 제 평생의 공간을 내주었어요. 제 집에서 가장 구석지고 해가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그 작은 옷방으로 제 모든 살림을 옮겼죠.
방 안쪽 벽에는 습기 때문에 생긴 검은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어요. 밤마다 그 곰팡내를 맡으며 잠이 들 때면 제 인생도 저렇게 구석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어요. 8년 전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다시피 말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직 돈이 없어서요. 딱 2년만 신세 지겠습니다. 2년 안에 꼭 돈 모아서 분가할게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랑스러웠어요. 고생해서 장만한 이 집이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그래서 기꺼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약속은 어느새 8해라는 세월이 되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들은 약속을 잊었고 저는 그들의 침묵에 익숙해져야만 했죠. 처음 몇 달은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는 척하더니 그것도 금세 흐지부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의 모든 공과금과 생활비는 제 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저녁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며느리는 거실에서 늘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제가 TV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어머니, 민준이 책 읽는데 방해돼요 라는 말이 날아왔죠. 제 돈으로 산 TV를 제 집 거실에서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제가 아이에게 과자라도 하나 주면 어머니, 그런 건 첨가물이 많아서 애한테 안 좋은 거래요라며 뺏어가기 일쑤였죠. 저는 제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사는 손님이자 월급도 받지 못하는 유모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날 밤도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곰팡내 나는 옷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지난 8년간의 제 희생과 서름이 빼곡히 적힌 일종의 기록이었죠. 쌀값, 반찬값 같은 지출 내역 옆에는 작은 글씨로 그날의 감정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명품 가방 새로 삼, 아들, 친구들과 골프 여행 다녀옴, 생활비 이야기 꺼냈다가 면박만 당함.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제 억울함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가계부를 덮고 작은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30년 전 처음 이 집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 집은 내 전부인데, 내 청춘이고, 내 인생인데, 나지막이 읊조리는 제 목소리가 곰팡내 나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길고 긴 어둠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와중에 제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것처럼 명치 끝이 답답하고 쑤시는 정도였.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법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먹곤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통증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강도는 세졌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위를 쥐어짜는 듯한 아픔의 잠에서 깨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래도 병원에 갈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당장 제 수중에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가 기분 좋은 얼굴로 퇴근해서는 제게 와서 말을 꺼냈어요. 손주가 이제 세 돌이 지나니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주 달콤한 약속을 했죠. 어머니, 민준이 어린이집 보내려면 한 달에 못해도 80만 원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어머니께서 민준이 봐주시면 그 돈 고스란히 어머니 용돈으로 드릴게요. 저희도 돈 아끼고 어머니도 손주 보면서 용돈 버시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는 조금 혹했어요. 80만 원이면 제 연금보다도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아픈 허리에 좋다는 약도 사 먹고 남들처럼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뭘 배워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다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민준이는 책임지고 봐주마 하고 흔쾌히 약속했죠. 며느리는 다음 달부터 바로 회사에 나갔어요. 제 하루는 더 고되고 바빠졌죠.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고, 저는 내신 며느리가 약속한 용돈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월급날이 지나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제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가, 혹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 회사에서 월급이 좀 밀려서요. 다음 달에 꼭 같이 챙겨드릴게요라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셔요.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핑계가 생겼고요. 그러기를 서너 달,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것도 우습고 그냥 그 돈으로 민준이 맛있는 거나 사주는 셈 치세요. 어머니도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었어요. 제 노동에 대한 모독이자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였죠.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가계부에 월 80만 원, 약속, 파기, 사유, 가족이라고 짧게 적었어요. 모멸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장 통증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았고 등까지 뻗치는 아픔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편이 남긴 유품 몇 개를 팔아 겨우 마련한 비상금 봉투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난 뒤에 혼자서 몰래 종합병원으로 향했죠.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결과를 듣는 그 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담낭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주변으로 전이가 시작된 것 같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어요. 암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병원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아파트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수술비는 어떡하지? 라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떨며 아들 부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나뿐인 자식인데, 엄마가 암이라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 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죠. 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란다. 수술해야 한대.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걱정, 슬픔, 안타까움, 그런 감정들을 기대했죠. 하지만 제 아들 지훈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래서 수술비는 있으세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돈 걱정이었죠. 뒤이어 며느리 서연이가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혹시 들어놓으신 보험은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민준이 때문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요. 그 차갑고 비정한 말들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부엌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 의사들이 원래 좀 과장해서 말하잖아. 어머니 수술은 좀 미뤄도 당장 돌아가시거나 하진 않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 엄마 칠순 잔치는 평생 한 번뿐이라고.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하고 고급 빌라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만 몇백만 원이야. 어머니 아직 연금 나오시잖아. 그걸로 병원비 대출 받으시면 되지. 우리가 아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런데 어떡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맞나? 내 목숨값과 사돈의 칠순 잔치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지난 8년간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차가운 분노로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악이었죠. 제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겠다는 잔인한 계산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와 자리에 누웠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아졌어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라는 것을. 바닥이라고 믿었던 곳 아래에 더 깊고 어두운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 그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슬픔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분노는 슬픔보다 훨씬 더 지독한 불면을 몰고 왔죠.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과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잠들 수 없는 밤, 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캄캄한 방 안에서 액정의 하얀 빛이 제 얼굴을 유령처럼 비췄죠. 무언가에 홀린 듯 며느리 서연이의 SNS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장면을 마주하게 됐어요. 가장 위에 올라온 게시물. 선명한 사진과 함께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찔렀어요. 힘다로 사랑하는 엄마 칠순 기념 제주도 여행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손가락을 떨며 사진을 넘겼어요. 첫 번째 사진은 눈부시게 파란 바다 위 하얀 요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돈어른.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제 아들은 제가 본 중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화려한 파티 현장이었어요. 3단으로 쌓아 올린 커다란 케이크, 테이블을 가득 메운 꽃 장식, 그리고 그 옆에 산처럼 쌓인 명품 쇼핑백들. 제 눈은 정확히 두 가지를 포착했어요. 하나는 며느리가 사돈어른의 손을 잡고 채워주는 번쩍이는 금장시계. 다른 하나는 제 아들이 수줍게 내미는 로고가 선명한 샤넬 가방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시작됐어요. 저 시계는 못해도 수천만 원, 가방은 또 얼마일까? 요트는 하루 빌리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일 텐데. 마지막 사진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을 위해서라면 돈은 아깝지 않아.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이제 꽃길만 걸어요. 그 밑으로 달린 댓글들은 칭찬 일색이었어요. 정말 효녀네요. 최고의 사위. 장모님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너무 부러운 가족이에요. 며느리는 그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날리며
자랑스럽게 답글을 달고 있었죠. 우리 엄마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스마트폰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 그럼 나는 평생을 바쳐 당신의 남편을 키워낸 나는 어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목숨값과 당신 엄마의 칠순 잔치를 저울질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위장이 다시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약을 찾는 대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염색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흰머리, 걱정과 잠 못 드는 밤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 날마다 집안일에 시달려 거칠어진 손, 빨아도 색이 발에 누렇게 변해버린 낡은 잠옷. 이게 나였어요. 김은희. 한때는 저도 고운 얼굴과 검은 머리칼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SNS 속에서 화사한 옷을 입고 보석처럼 빛나던 사돈어른의 모습과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 같은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한 사람은 자식의 자랑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식의 짐이 되어야 하는 걸까? 왜 한 사람은 수억 원짜리 호화 여행을 선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목숨이 걸린 수술비를 걱정해야 하는 걸. 수십 년의 의문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 가슴을 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비참함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강력한 힘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돈도 백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집. 제가 서 있는 이 아파트의 완전하고 유일한 법적 소유권이었죠. 지난 30년간 제 청춘과 맞바꾼 피와 땀의 결정체, 그동안은 자식들을 위한 울타리라고만 생각했던 이 집이 사실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이자 이 모든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음을 자각한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장 제 곰팡내 나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과 함께 빳빳한 종이,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죠. 집문서와 등기부 등본, 소유자 김은희,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밝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차갑고 이성적인 결심으로 변했어요. 그래, 65년.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지훈이의 엄마로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오롯이나 김은희를 위해 살아야겠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주체였죠.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SNS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검색창에 조용히 몇 글자를 쳐넣었죠. 부동산 빠른 매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화면의 작은 글자들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처럼 보였어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과 통제력이 채웠죠.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늙고 지친 여자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김은희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김은희, 너는 할 수 있어. 결심이 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늦잠이라는 걸 잤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죠. 아들 내외와 손주가 없는 집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들이 제주도의 달콤한 환상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법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밤새 찾아본 동네 법률사무소에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죠.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은 비장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더니
제가 가져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명쾌하게 말해주더군요. 어머님, 이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어머님 소유가 맞습니다. 자녀분들은 지난 8년간 어머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한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해요. 집을 팔고 나가라고 하시는 건 어머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죠. 오히려 어머님께서 아드님 내외에게 지난 8년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신 내역까지 더하면 상당한 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빚을 진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제 싸움은 정당했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수화기를 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단호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을 테니 3일 안에 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찾아봐 주세요. 대부분의 중개소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팔기는 어렵다는 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를 돌렸을 때쯤 한 베테랑처럼 보이는 중개인이 제 절박함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안을 정리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죠. 그들의 물건을 치울 때마다 지난 8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손주가 그린 가족 그림. 거기엔 할머니인 제 모습도 있었죠.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아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으려는 건가? 죄책감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며느리의 SNS 사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요트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 수술은 미뤄도 안 죽어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그림을 조용히 벽에서 떼어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존중 없는 사랑은 폭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전셋집을 급하게 구하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서 오늘 바로 집을 보러 오겠다는 거였죠.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기적처럼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를 보며 저는 30년 넘게 저를 묶어왔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가장 빠른 날짜로요. 드디어 제 목숨을 제 손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낡은 편지지를 한 장 샀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들 지훈이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썼어요. 원망이나 분노를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저 담담하게 지난 8년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써내려갔죠. 그건 어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모정이자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찍는 마침표였어요. 마지막 날 저는 제 짐을 꾸렸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제 짐은 놀랍게도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낡은 옷 몇 벌, 낡은 가계부, 그리고 남편의 사진.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가방을 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제 곰팡내 나던 작은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모든 기억과 작별을 고했죠.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나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했던 3일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제 작은 여행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죠. 제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 같았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는 것뿐이었죠. 오후 늦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캐리어를 끄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아, 역시 집이 최고네. 지훈이의 피곤함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제주도도 좋았지만 너무 피곤했어. 어머니가 저녁은 해놓으셨으려나? 서연이가 응수했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어요.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여행 가방에서 면세점 쇼핑백들을 꺼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값비싼 휴가가 주는 만족감과 나른함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제 곰팡내 나던 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제 등장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죠. 서연이의 얼굴에 먼저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짐은 왜 싸셨어요? 저는 시끄럽게 떠들던 TV를 리모컨으로 껐어요.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지난 3일간 제 인생을 바꿔놓은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이 집, 어제 팔았다. 내일 오전에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거야. 제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그들에게 가닿는 듯 했어요. 아들 지훈이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되물었죠.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매매 계약서를 발견한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순간 제 말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죠.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집을 팔아요? 이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격분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소유자 김은희, 제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갑게 말했죠. 이 집,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지? 너희는 그냥 얹혀 살았을 뿐인데. 그 순간 아들 내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밀려오는 공포.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서연이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제 낡은 가방에서 지난 8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읊기 시작했죠. 너희가 약속했던 2년 대신 8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생활비, 너희 여행 경비와 명품 쇼핑값을 막느라 내 연금으로 대신 냈던 너희 카드값, 내가 대신 내준 이 집의 관리비와 모든 공과금. 저는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제가 밤새 계산해서 적어놓은 총액이 적혀 있었죠. 지난 8년간 너희가 나에게 진 빚이 총 2억 6,200만 원이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8년치 빚을 받으러 온 냉정한 채권자였죠. 제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액수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멍하니 저와 가계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마침내 정신을 차린 서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갚을게요.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네, 뒤이어 아들 지훈이도 털썩 주저앉아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내 목숨 갚하고 내 장모 칠순 잔치를 저울질할 때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내 아내와 네가 부엌에서 내 연금으로 대출받으라고 속삭일 때 나는 너희에게 어머니가 아니었어. 저는 현관문 옆에 세워두었던 제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죠. 나는 너희에게 3일을 주겠다. 이 집에서 너희 짐을 전부 빼든지 아니면 나에게 진 빚 2억 6,200만 원을 갚든지 선택해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띠링하고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처럼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님, 잔금 처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 메시지 화면을 아들 내외의 얼굴 앞에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아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어요. 8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안락한 성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린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제 작은 가방을 끌며 3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길었던 3일이 끝났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의 현관문을 등 뒤로 닫고 나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웠죠. 저는 곧장 병원 근처에 미리 알아봐둔 작은 스튜디오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경기도의 널찍한 아파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곰팡내가 아닌 햇살 냄새가 저를 반겼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나 병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맛봤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죠.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미움을 천천히 넘기면서 이게 얼마 만에 오롯이 내 식사에만 집중하는 순간인가 싶어 울컥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어요. 퇴원하고 새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저를 위해 처음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죠. 맵고 짜서 며느리가 질색하던 바로 그 김치찌개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맛이었어요. 한편 아들 내외는 결국 급하게 작은 월세방을 구해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 서연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더군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식당까지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더니 집을 팔아버렸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다녔대요. 하지만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제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웃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외면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고 말았어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뿐이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전의 애원이나 변명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선택은 완전한 용서도 영원한 단절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혜로운 경계를 택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자꾸나.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일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후로도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집이 아닌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며칠 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훌쩍 커버린 손주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그 작은 몸을 안아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보느라 제 시간을 희생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손주와 신나게 놀아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해가 질 무렵에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야 해라고 말하며 제 집으로 돌아오는 독립된 개인이었죠. 사랑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보증금을 빼서 마련한 작은 가게에서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제 얼굴에서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걷히고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박지훈의 엄마도 최서연의 시어머니도 민준이의 할머니라는 이름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냥 김은이에요. 65해 만에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거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부터 온전히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색깔로 직접 그려나갈 거예요. 김은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있을 건가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자 상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